자, 시작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세페이드 3F 챕터 16 그리고 챕터 17과 챕터 18, 19 이렇게 4개 챕터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몇 페이지 펴야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오늘 빛에 대한 내용들로 먼저 설명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의 간섭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시험 통해서 빛의 간섭을 보았습니까? 이중수에서 통한 이중. 예, 0이라는 사람이 이중수를 통해서 빛의 간섭을 합니다. 빛의 간섭 이중슬릿을 통하는데 앞에 단일 슬릿을 주기도 해요. 단일 슬릿을 주는 것은 요 이중슬릿에 같은 위상의 빛을 보내기 위함인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저 광선을 쏜다면 단일 위상으로 오기 때문에 굳이 앞에 단일 슬릿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슬릿 1, 슬릿 2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D를 크게 그려놔서 그런데요. 실제 이 D의 간격은 면도칼 2개를 붙여서 쓱 끄다 보니까 한 0.2mm에서 0.5mm 사이에 아주 짧은 간격이에요. 우리가 좀 그림을 좀 과장되게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를 우리는 L이라고 놓고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간섭 무늬가 밝았어요? 어두웠어요? 밝았어요. 네, 당연히 밝았죠. 여기가 L0 라인을 쓰겠습니다. 델타 경고차가 얼마라고? 2분함다에 제로배 걸립니다. 밝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쪽 끈은 어떻네 하네요. 이렇게 비춰왔는데 이 경고차가 반파장 차이가 오게 되면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상쇄 됩니다. 어두운 무늬가 나옵니다. 여기를 우리는 N1 라인을 하겠고 경고차가 빛의 반파장 2분함다에 한 배가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한 파장의 경우 차이를 주고 오게 시켰습니다. 여기는 L1 라인을 쓰겠고요. 여기는 밝습니다. 델타 경우 차이가 없다고 2분함다에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2분함다에 3배의 경우 차이를 가지고 오겠네요. N2 라인입니다. 델타 경고차 얼마? 2분함다에 3배 됐습니다. 여기는 어두운 곳입니다. 얼마든지 L3, L2 라인을 놓고 밝은 놈도 있겠고 어두운 놈도 또다시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밝고 어둡고 하는 이런 무늬가 생겼잖아요. 그죠?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가 꽤 여러 개가 반복되게 되는데요. 이 밝은 곳과 그 다음 밝은 곳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로 놓으면 밝은 곳과 그 다음 밝은 곳의 이 무늬 간격을 델타 X로 놓으면 우리는 꽤 중요한 식을 얻게 됩니다. 델타 경고차는 L분의 D 델타 X가 되는데요. 밝은 것과 그 다음 밝은 것 사이 경로차 또는 어두운 것과 그 다음 어두운 것 사이 경로차는 뭐만 나온다? 한 파장만큼 나오거든 하는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델타 X가 밝고 어둡고 하는 이 델타 X가 큰 게 좋겠습니까? 작은 게 좋겠습니까? 기왕이 큰 게 좋아야 밝고 어둡고 하는 게 나올 수 있고 좀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겠죠. 이해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슬릿 D를 0.5mm 넣었습니다. L은 얼마 정도 넣어볼까? 그러니까 2m쯤 넣어볼게요. 람다 노란색 하면은 대략 한 500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한 500나노미터 정도의 람다를 써볼게요. 노란색입니다. 500나노미터 정도를 한번 써볼게요. 이랬을 때 요 무늬 간격 델타 X 얼마 나올까요? 밀리라는 것과 나노라는 것을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나올까요? 이 델타 X가
2000 단위는요? 아니요. 2000 아니네. 아니에요. 이 델타 x를 놓으면 람다 L에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됐나? D를 0.5mm,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뜻하고요. 됐나요? 람다가 500 나노미터,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은 2m의 거리를 놔뒀습니다. 산소계산 되겠습니까? 됐나요? 돼요? 0.5, 500 지우면 10의 3승이죠. 산소계산 맞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10의 3, 마이너스 3승과 10의 3승해서 지우면 10의 마이너스 얼마? 3승이 나오네요. 그지? 예, 그러면 2mm가 나오네요. 밝고 어둡고 하는 이 무늬 간격이 2mm 간격으로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파장 람다를 붉은색으로 한다면 요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 붉은색으로 파장이 좀 더 길죠? 붉은색은 대략 한 70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밝고 어둡고 무늬가 나왔다면 붉은색으로 하면 그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가 어떻게 된다? 조금 더 멀리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라고요. 물론 파란색으로 한 400 나노 근처에 파란색으로 하면 훨씬 더 좁게 나오겠죠.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영어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이었습니다. 이 간섭 실험은 슬릿이 몇 개 있다고? 2개이면 이중 슬릿에 의한 실험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건 정리하십시오. 챕터 18 펴자마자 나온 게 영어 이중 슬릿 간섭 실험 맞나요? 맞습니까? 네. 예,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됐습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공부할 때 노트가 준비되어서 지난 시간 공부한 거에 엎어서 되는 그런 연습이면 좋겠어요. 파동은 좀 복잡해 보여도 항상 하지만 절대 필요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몇 개같이 개념만 잡아놓으면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습니다. 개념 있어도 개념 좀 잘 돼 있어도 안 풀리는 킬러 문제 항상 역할에서 나와요. 정리 다 됐나요? 자, 오늘 추가적으로 나갈 진도 얘기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18페이지 챕터 18 넘기자마자 영어의 이중 슬릿 간섭 실험 나오는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회절 실험이 나옵니다. 회절. 찾았습니까? 회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네요. 회절은 장애물 뒤로 파동이 전달돼 나가는 현상을 회절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에 대해서 한참 논의가 많았다 했잖아요. 그지? 입자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뉴턴이었고요. 반면 파동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호이겐스라는 사람인데요. 영어 발음식으로는 하이원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하이원스는 어떻게 파동을 설명합니까 하면 각각의 파면, 위상이 같은 예를 들어서 마루가 됐던 그 점, 모든 예를 들어서 마루가 됐던 그 모든 점들이 점파원으로서 구면파를 만들어내고 이 구면파의 연장선이 또 다른 파원이 되어서 또 이렇게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이 점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하이언스, 호이겐스는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드신 구면파가 퍼져나가면서 옆으로 원래 파동이 장애물 뒤로 넘어갈 수 있는 회전을 설명한 게 호이겐스의 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전은 어떤 경우에 잘 됩니까? 라고 하네요. 회전은 파장이 긴 경우와 요 슬립폭이 좁은 경우에 회전이 잘 됩니다. 슬립폭이 넓을 때는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상대적으로 적고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회전은 파장이 길고 슬립폭이 좁으면 회전이 잘 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빛이 얼굴에 봐서 반사된 빛이 여러분한테 갔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어디 봅니까? 왜요? 아유 그게 뭐 어때서 니들이 더 커.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성대의 떨림이 공기를 진동시켜서 여러분한테 소리가 전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입을 막는다 하더라도 소리는 여러분한테 전달되죠? 왜 그래요? 뭐가 신기해? 문 바깥에 사람들이 있으면 왁삭지근한 소리 들려 안 들려? 들리잖아. 음파는 파장이 길다 보니까 이런 장애물 뚫고 회전이 잘 돼서 들어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것도 이 장애물을 회전해서 들어옵니다. 뭘로 와요? 처음 듣는 얘기야? 2월 12일 날 올려놨잖아. 2월 10일 날 동영상 예전에 입시물리 하면서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 입은 보이지가 않아요. 반사된 빛이 회전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은 우리가 보는 가시형선은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회전이 잘 안 되고요. 내가 말하는 음파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어서 회전이 잘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되겠니?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슬릿을 이용하는데 이중 슬릿이 아닌 단일 슬릿으로 회전을 설명할까 합니다. 지금 이중 슬릿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밝고 어둡고를 보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이 이중 슬릿 사이를 틀게요. 다시 말하면 구멍이 크게 하나 이렇게 오네요 하겠습니다. 되겠어? 그럼 앞에서 L1 라인이라고 되어 있던 곳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L1 라인. 좀 전에 L1 라인은 경도차가 2분함에 2배가 되면서 이중 슬릿에선 밝은 곳이었었는데요. 저기요. 그 벌레 뭐하러 자꾸 보냐? 정신 차려! 이 회전 실험은 물리원 과정에서 빠졌어요. 2012년도까지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물리원에서 다 배웠던 회전이에요. 근데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물리원에서 이 회전은 다 빠졌다고. 그런데 이 빛에 대한 회전을 빼놓고는 전자선과 같은 물질파의 회전을 또 집어넣어놨어요. 중간 단계 링크가 다 빠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강릉권에서는 이걸 다 가르쳐. 그리고 나서 물질파의 회전까지도 가르쳐요. 충분히 공부 토대가 된 뒤에 대학 가라고.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인천 이쪽에 일반계 교회에서는 중간단계 다 빼먹고 물질파의 회전을 가르쳐. 뭐 어떻게 된 건데요? 외워. 그냥 이렇게 회전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 수능 치는 때도 역시 큰 문제는 없어. 가면 개고생이겠지. 이걸 어디다 적용하면 여기 과거에 합격하면 말이야. 중간 단계 빼먹고 과거에 합격하면 이거 당장 언제 쳐야 되는데?
재수 좋으면 1학기 기말고사고 재수 나쁘면 2학기 중간고사에 쳐야 돼요. 제발 좀 공부하라고. 슬리원 슬리2 사이를 텄어요. 그러면 좀 전에 보강완섭의 L1 라인이라고 불러주었던 경고차 델타가 2분의 lambda의 2배가 됐던 지점. 뭐하냐? 왜 나를 안 보고 친구 봐. 지금 청라 상동 애들한테는 계속 니들 수업 분위기 수업 태도 나빠. 송도 애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했는데 여기 다 녹아 이씨. 위글 똑바로 쳐라. 알았어? 니들이 위클리 점수 안 내니까 얼마나 공부했는지 전혀 감이 안 와. 이제 내신 부담 없으니까 위클리 똑바로 쳐놔요. 좀 전에 L1 라인 여기는 2분의 lambda의 2배 되는 곳입니다. 이제 텄으니까 아까 요렇게 한 파장 왔댔잖아요. 경우 차이가. 그럼 요 사이 텄으니까 여기도 빛이 옵니다. 여기서 온 빛, 광자는 요 놈하고는 어떤 경우 차입니까 하면 반파장의 경우 차입니다. 요 광자와 요 빛과 요 빛은 반파장의 경우 차이 되면서 이 L1 포인트에 와서는 이제는 상쇄가 됩니다. 그럼 그 밑에 광자, 여기에 온 광자는 요 밑에 온 광자와 역시 마찬가지 반파장 차이 납니다. 상쇄해 버립니다. 그 밑에 온 놈과 그 밑에 온 놈 역시 뭐하다? 상쇄가 되버립니다. 즉, 좀 전까지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에서는 밝은 무늬가 걸렸던 이곳이 이 이중 슬릿을 터서 단일 슬릿을 많이 들다 보니까 회절에서는 델타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2배 되는 이쪽은 어두운 곳이 됩니다. 아, 2분의 람다 2배니까 밝은 곳 동그라미 뚝 쳤다간 아작나는 곳이에요. 이래서 그러면 뻔하게 여기 N2 라인을 한번 봤습니다. 좀 전에 N2 라인은 간섭에서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경우 차이가 2분의 lambda의 3배였어요. 한 파장 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세 등물 쓰면 요놈하고 요놈이 상쇄, 이 밑에 있는 놈과 이 밑에 있는 놈이 상쇄, 그 밑에 있는 놈과 그 밑에 있는 놈이 상쇄되어 버립니다. 즉 이쪽 부분은 다 상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요 부분이 오게 되겠네요. 보강이라고 하기 조금 어렵지만 델타 경우 차이가 2분의 lambda의 3배 되는 홀수배 되는 이쪽은 상대적으로 밝은 곳이 나옵니다. 그럼 뻔하게 L2 라인 2분의 lambda의 4배 돼서 밝았던 이곳은 회절 실험에서는 어두운 곳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죠. 다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노란 빛에 의해서 간섭 무늬를 이렇게 봤잖아요. 단일 슬릿에 대한 회절의 무늬는 어떻게 나올까요? 하겠습니다. 2분의 lambda의 2배 되는 여기는 이제 어두운 곳이 나온다고요. 2분의 lambda의 3배 되는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밝은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 가운데의 인텐시티 밝기가
당연히 가장 밝은 곳입니다. 여기는 누가 L제로 이제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빗더미들이 밝기가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가운데가 훨 밝고 2분함다의 3배 되는 여기는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2분함다의 4배 되는 여기는 상쇄가 되버리겠죠. 2분함다의 5배 되는 이쪽은 또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밝고 어둡고가 꽤 많이 반복된다면 여기는 한 2개 하고 끝이에요. 예, 이쪽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죠. 대칭미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됐니? 자, 좀 전에 회전은 파장이 긴 놈이 잘 된다 했습니다. 노란색보다 빨간색 회전이 더 잘 되겠죠. 빨간색 파장이 기니까요. 알겠어? 그러니까 빨간색 광선으로 회전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좀 더 옆으로 잘 퍼져 있는 그림이 나오겠다고요. 이해됐어? 파란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전이 더 잘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색깔 쓰는 이유 알겠어요? 뭐 까만 연필 하나만 쓰겠다는 사람은 뭐 각각의 빨간색, 초록색 글자 적어 두시면서 정리하십시오. 회전 몇 페이지야 거기가? 58페이지랍니다. 프린트 복사한 거는 다 들고 왔어요? 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면 소리, 음파가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고요. 물결파가 있네요. 그래서 각각 물결파에 대한 간섭, 빛에 대한 간섭, 그리고 소리, 음파에 대한 간섭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새로 들어와서 이 간섭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한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면 전에 수업했던 동영상도 있으니까 공부 복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고 있는 것이 뭐야? 회전인 건데요. 음파에 대한 회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리가 퍼져나간다고 하는 음파에 대한 회전. 어떤 경우에 회전이 잘 되겠습니까? 하면 파장이 길어야 된다 했죠. 음파 중에 파장이 긴 놈은 저음입니까? 고음입니까? 당연히 저음이 파장이 깁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치를 볼 때 배가 지나가면서 특히 큰 배가 지나가면서 배고동소리를 울리잖아요.
그 백고동을 울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는 그나마 급브레이크가 쉽게 밟아집니다. 갑자기 다른 자동차가 오면 급브레이크 빡 밟을 수 있죠. 큰 배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큰 유조선이라든지 뭐 아니면 기어백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덩치 큰 배들은 금방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향을 쉽게 칠 수도 없죠. 이걸 뭐라 부르죠? 그렇지,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큰 배가 지나가는데 나 지나가요라고 표시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게 저음의 백고동 소리를 울리는 거죠. 그래야 섬 사이사이를 타고 이런 배가 지나갑니다라고 소리가 옆으로 잘 퍼지게 말입니다. 그럼 주변에 좀 작은 낚시배 같은 것들이 속도를 올리고 있다가 저음의 백고동 소리를 하면은 좀 주의하겠죠. 실제로 바닷가에 보면 이제 레저용 그런 낚싯배들 굉장히 속도 빠르게 움직여요. 근데 섬 사이에서 이제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하다가 배끼리 부딪히면 사고가 대박이죠. 그래서 큰 배들은 저음의 백고동 소리를 울리면서 소리를 섬 사이사이를 잘 퍼져나가게 해줍니다. 유럽에 보면 양측이 목동들 볼 때 그 파이프 피리인가요? 굉장히 긴 피리가 있잖아요. 그 굉장히 긴 피리로서 양을 모읍니다. 정상파라는 것을 공부시킬 건데요. 파장이 긴 파이프의 길이가 길면 저음이 정상파로 나오게 됩니다. 파이프 길이가 짧으면 고음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해도 뭐 단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음이 나오고 대금 이런 것들은 저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음을 통해서 양치기들이 소리를 통해서 양들을 모으는 거죠. 역시 나무 사이를 골짜기 사이를 그 음이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빛 또는 전자기파라 불러주는데 빛 전자기파는 회전이 잘 돼야 좋은 경우도 있고 잘 되지 말아야 좋은 경우도 있겠네요. 내가 산에 놀러 가는데 핸드폰 통신 이런 것들은 회전이 잘 돼야 좋을까요? 잘 되지 말아야 좋을까요? 핸드폰 통신은 잘 돼야 좋겠죠. 혹시 하다가 내가 뭐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 가지고 하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119라도 부르려면 전파가 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전이 잘 돼야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랬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 산들 뭐 엔간하면 기지국들이 다 껴있어서 그런데 초창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들 이제 막 사기 시작했을 때는 기지국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산이라든지 바닷가 쪽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셀룰로폰이라 해서 SK텔레콤이 사용하는 그게 파장이 긴 800MHz를 쓰고 있었습니다. 반면 LG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2GHz 진동수 영역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바닷가라든지 산골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그때는 스피드 011 이렇게 광고했던 건데요. 그런 것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PCS를 불러주는 셀룰 말고 PCS를 불러주는 놈들은 바닷가에서는 잘 안 통해서 잘 안 터졌어요. 통화가 잘 안 됐던 뭐 그런 옛날의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온 사방팔방 기죽 다 해놨습니다만은요. 회전이 잘 돼야 좋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면 회전이 잘 되지 않아야 좋은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려고 합니다. 근데 별빛이 망원경을 통해서 회전이 잘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별이 흐릿멍텅하게 보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것도 회전이 잘 되지 않아야 좋겠네요. 그렇게 회전이 잘 되지 않게 하려면 망원경 구경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대구경 망원경으로 보아야 빛이 회전이 잘 안 돼서 선명한 상을 그걸 우리는 분해능이 좋다라는 이름을 씁니다. 분해능이 작아서 분해능이 좋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지구과학 프린트 쪽에 보면은 그 망원경의 성능, 분해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건 지구과학 얘기니까 어쨌든 구경이 클수록 그렇게 회전이 잘 안 돼서 상대적으로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비천에서 파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파장이 길어지면 회전이 잘 됩니다. 옆으로 잘 퍼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가시광선을 보는 것과 적외선을 보는 것 누가 회전이 잘 됩니까? 당연히 적외선이 파장이 길어서 회전이 잘 되죠. 회전이 잘 되면 좋다고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은 구경이 훨씬 커요.
저번에 여러분들 소피아 망원경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텐데요. 기억나십니까? 적외선은 지상에서 적외선 망원경 가지고 별빛이 관찰하고 있다. 이거 가능할까요? 안 돼요. 지구의 대기에 있는 이놈들이 적외선을 다 흡수한다든지 또는 적외선을 복사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상에서는 적외선 망원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적외선 망원경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비행기 실어놨어요. 적외선 망원경 비행기 실어서 성시고 고도로 올라가서 적외선 촬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피아 망원경이 이제 은퇴한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했던 부분이었고요. 반면 허블 우주망원경도 적외선 일부를 촬영할 수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망원경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인데요. 그건 대놓고 적외선 망원경이에요. 걔들은 결국에 파장이 훨씬 더 긴 적외선을 촬영하다 보니까 구경이 훨씬 더 큰 그런 망원경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긴 놈이죠. 뭐예요? 전파망원경이죠. 이 전파망원경은 구경이 매우 큽니다. 뭐 1, 2m짜리가 아니라 수미터, 수십 미터짜리를 하고 있고요. 에덴버로 전파망원경이 지금 이제 고장 나가지고 세계 최대의 전파망원경으로 하고 있는 게 중국에 있는 내 구경이 한 500m 정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뭐 중국이 축복했는지 몰라도 낮에 학생들이 와서 그 관람한다고 하면 그 땅 발 흔들리는 것 때문에 관측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큰 구경의 전파망원경은 파장이 길어서 회전이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구경을 키운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애국가 제참, 애국가 이런 거 나올 때 TV에 나올 때 한번 보면 하겠는데 여러 개의 전파망원경이 C자 모양으로 이렇게 간섭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마치 하나의 전파망원경이냐 이게 같이 이렇게 도는 장면들이 본 적 있나? 그래서 여러 개의 전파망원경을 하나의 간섭계로 이렇게 해서 큰 구경의 망원경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데요. 지구 궤도의 우주에다가 전파망원경을 이렇게 3개를 올려놔서 이런 크기 지구 지름보다 더 큰 구경으로 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는 있긴 있어요. 아직은 실현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구경을 키운 그러면 좀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회전이 잘 안 돼야 좋은 케이스입니다. 회전이 잘 돼야 좋은 케이스, 회전이 잘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입시몰리에서도 한번 소개됐는데요. 코일이 준비되겠습니다. 이 코일에 직렬로 연결된 스피커가 있네요. 콘덴서가 있겠고 콘덴서에 직렬로 연결된 스피커가 있겠습니다. 이 스피커는 코일과 병렬 연결되어 있고요. 마찬가지겠네요. 이 스피커는 콘덴서와 병렬되어 있습니다. A 스피커, B, C, D 한번 해보죠. 코일은요 2파이 FL이라는 XL 유도 리액턴스에서 저항 효과를 봅니다. 얘는 고음을 잘 통과시킬 수 있다 없다? 고음을 잘 통과시키지 못해요. 그렇다면 A 스피커는 고음용이 아니라 저음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했어요. 저음은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고음이 이렇게 옵니다. C 스피커는 고음용입니다. 그렇다면 콘덴서, 축전기, 커패시터 다 똑같은 말이었는데요. 얘의 용량 리액턴스 역시 저항 효과예요. 얘는 2파이 FC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진동수가 커지면 저항 효과가 작아서 진동수가 큰 고음은 잘 통과시킵니다. B는 고음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쪽 D는 고음은 여기로 다 간다는 얘기예요. D는 저음용입니다. 이 과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입시물리 쪽에서 꽤 많이 공부해봤는데요. 그냥 싸구려 스피커는 스피커 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비싼 스피커는 스피커 콘이 2개 또는 그 이상으로 있습니다. 스피커 콘이 작은 것과 큰 거 기억과 니은 누가 고음용입니까? 고음은 진동수가 커요. 파장이 짧은 음이라고요. 회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강제로 옆으로 좀 회전이 되게 강제로 회전이 되게 스피커 콘 슬릿 폭을 좁힙니다. 기억이 고음용입니다. 반면 저음은 파장이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길어요. 이미 회전이 잘 돼. 너무 옆으로 퍼져. 회전이 안 되게 조금 좁혀야 되겠네요. 슬립폭을 넓힙니다. 저음용 스피커입니다. 예, ABCD가 어디에 연결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전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콘덴서 코일과의 관계까지 스피커의 관계까지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앞에 간섭 플러스 이제 회절까지 소개하면서 음파와 그리고 빛에 대한 간섭 회절 소개를 해봤습니다. 물결파역에 대한 회절은 아까 그 파도 치면서 옆으로 번져 나가는 그런 걸로 충분히 커버될 겁니다. 방파제의 폭이 좁으면 그 방파제 폭을 뚫고 나오는 물결파는 훨씬 더 잘 회절이 옆으로 잘 퍼져나가겠다. 방파제가 좀 상당히 널찍하면 거의 스트레이트 직진으로 들어오는 옆으로 퍼지는 게 좀 약하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회전이 잘 되어야 좋은 경우, 잘 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간섭해 보면 얇음하게 단 간섭이라든지 또는 금속 결정에 대해서 빛을 쪼아주면서 또는 X선을 쪼아주면서 간섭이 되는 또는 전자선을 쪼아주면서 간섭되는 그런 것들을 더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잠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시간 될 때 또 하나씩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단일 슬릿이었잖아요. 그지? 슬릿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슬릿은 이렇게 폭이 좁게 된 이걸 슬릿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왔다고 해볼게요. 빛이 이렇게 와서 단일 슬릿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긴 이쪽은 잘 퍼져, 잘 안 퍼져? 잘 안 퍼지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가로 이쪽으로 여기는 폭이 좁으니까 요리 펼쳐지죠. 아, 지웠네. 예. 아까 여기
가운데가 밝고 요리되는 이 그림 말입니다. 그러면 슬립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아래로 이렇게 펼쳐지겠죠. 간섭무늬가, 저 회전무늬가.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빛이 이렇게 왔습니다. 가로 세로 똑같으니까 십자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이해됐어? 그럼 슬릿을 이렇게 동그랗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놓으면 가운데 밝고 좀 어둡다가 다시 밝은 무늬가 이렇게 보이고, 이해됐어요? 또 어둡다가 또 밝은 무늬가 보이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중간다게 다 던져놓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물리원의 맨 마지막 이런 얘기 다 빼놓고, 앞에 했던 이 얘기 다 빼놓고 전자선을 금속 판때기에 쏘면 이런 회절 무늬가 나와. 그래서 전자라는 입자의 파동성을 볼 수 있다. 끝.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맨 마지막 문칠파이 얘기입니다. 중간은 다 빼먹었어요. 아까 슬립폭이 어째야 회절 잘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빼먹고, 빛의 회절 다 빼먹고, 전자선도 회절이 나온다. 마치 X선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배워놓고는 대학 가서 새로 다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해놓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과거학교에 오면 이 중간단계 것을 다 복습을 다 하시고 문제를 배우게 되겠죠. 이 땡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몇 개 없어요. 어차피 우리 새벽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좀 이따가 또 다른 얘기들 할 겁니다. 정산파 얘기할 건데요. 정리해 주십시오.